이제 지금 앞에서 우리 목사님, 우리 두 분의 교수님 한 내용을 제가 종합해서 그냥 강의하려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유신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 그리고 잘 모르겠다, 불가지론. 이 세 개 중에 제일 답이 아니다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예, 불가지론이에요. 세 번째, 판단을 미룬다, 알 수 없다가 제일 가능성이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진리를 측정하는 데서는 애매모호하고 아리까리한 게 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바라볼 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 명제, 이 말은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 이 말이 관측을 해보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는 듯 하면서 서쪽에 져서 동쪽으로 진다 하면 이 말이 맞을까요? 말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사람들을 헷갈리니까 진리의 잣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갚은 것 같기도 하다. 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 사람 신뢰를 못 하죠. 그러니까 진리의 잣대는 애매모호한 것은 사실은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에서는 답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눈앞에 보여줄 수 없어요. 또 무신론자가 와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쭉 나열하고 이야기해보고,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쭉 나열해서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느 것이 훨씬 더 믿을 만한가, 말이 되는가, 어느 것이 더 합당한가, 믿기에 합당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믿기에 제일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이 되느냐라고 타당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훨씬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성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존재를 믿을 수 있는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 아이가 만 5살 때, 이 그림은 5살보다 좀 많죠? 그러니까 만 5살이니까 한 7살쯤 됐을 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계셨던 분이지, 스스로 계신 분이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이해 못하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우리 교수님들이 보여주듯이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예요. 이 도킨스가 그의 책 만들어진 신에서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렇게 직접 말한 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말로 했고, 책에서는 이 세상을 설계한 설계자가 있다면 그 지적인 설계자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은 우주는 원래부터 있어서 이렇게 믿고 있어요.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주는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되느냐 한번 우리가 되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도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무신론자들은 우주가 원래 있었고, 우주는 영원하고,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다. 우주가 이 세상에 there was, 물질이 있었고, there is, 물질이 있고, there will be, 물질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은 원래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시작도 끝도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유신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믿는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 제일 밑바닥은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닥이 있어야 그 위에 뭔가가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라고 질문하는 리차드 도킨스도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누가 무엇이 과연 원래부터 있었을까? 우주가 영원한가? 하나님이 영원한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따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봄으로써 우리가 어느 것이 믿을 만한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자, 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주를 보라. 우주와 생명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사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우주론적 존재 증거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전제가 있어요. 물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주는 시작점이 있는가 없는가? 우주는 사람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듯이 우주도 태어난 적이 있는가? 시작이 있는가 없는가의 질문이에요. 두 번째, 우주가 만일에 시작이 없으면 이제 저는 제 논증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만일에 시작이 있다면 그 시작이 있는 우주는 원인이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가 만들어냈는가를 따져본다는 거죠. 원인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시작이 있고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은 어떤 물질이 우주를 만들어냈나, 물질이 그 우주를 만든 원인인가, 아니면 어떤 지적 설계, 지성적인 인격체인 그 어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우주를 만들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차례대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세 가지 논증 중에서 첫 번째, 우주는 시작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증거는 너무나 많아요. 1920년대 말까지 우리가 허블의 우주 망원경 관측 이전까지는 우주는 정상 우주론이라서 우주는 원래부터 팽팽하고 그냥 있었다고 믿었어요.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그 위에 중세부터 쭉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믿음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발견한 우주에 발견하고 좀 전에 이재신 교수님 말씀하신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그게 깨어지게 된 거죠. 아, 우주는 멈춰 있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팽창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빅뱅, 대폭발,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뻥 하고 우주가 터져 나와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커져 나가더라. 이게 관측으로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걸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대폭발로 태어났다고 보는 것이 제 주장이 아니라 일반 우주과학자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빅뱅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저는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코비 인공위성이 이렇게 1992년에 4월 24일에 모든 방향으로 팽창한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게 무슨 붉은색은 우리의 관측으로부터 멀어지는 별빛, 그리고 푸른색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별빛, 360도 방향으로 풍선이 마치 하면 계속적으로 커져가듯이 전 우주가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한 번만 찍힌 거 아니라 그 다음에 윌킨스라는 탐사선을 통해서 2001년에도 찍혔고, 그 다음에는 빅뱅 중력파가 2014년에도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은 이게 진리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주학자들이 믿고 있는 우세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세한 이론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른 엄청난 우세한 이론이 들어오면 이거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진으로 찍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현재 무신론자나 유신론자나 모두가 인정하는 증거는 뭐냐면 우주는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주는 시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스티븐 호킹, 지난번에 별세한 스티븐 호킹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주와 시간 그 자체는 빅뱅이 일어났을 때 시작점을 가진다고 믿고 있다. 제 말이 아니라 스티븐 호킹이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주는 뻥해서 없는 데서 갑자기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시작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지금 이 빅뱅 우주론은 이론이에요. 우세한 이론이에요. 사진으로도 볼 수 있는 이론이죠.
근데 연력학 제2법칙은 법칙이에요. 이거는 과학적 사실이고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학적 사실이고 이거는 확인되는 이야기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우주 전체에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왔는데 만일에 여기서 일산에서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일산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다, 아니면 전라도 광주에서 여기까지 왔다 하면, 전라도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 차를 타고 오셨다면 처음에 기름을 가득 채웠어요. 그럼 여기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분이 이 강의를 듣고 서울로 갔다가 광주로 내려가면 기름이 그대로 있습니까? 점점 줄어서 거의 바닥까지, MT까지 내려갈까요? 거의 바닥까지 광주로 돌아갈 때는 내려가겠죠.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가 빅뱅에서 뻥 터져가지고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는 에너지가 100% 차지가 딱 돼, 기름이 만땅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이 꽉 채워져 있었는데 우주 에너지가 마치 자동차를 움직여서 기름이 줄어들듯이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 우주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타고 있는 거예요. 타서 나중에 더 적색 외성이 되고 나중에는 더 태양이 완전히 식어버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런데 우주가 시작이 없다면 지금도 계속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만일에 우주의 시작이 없다면 이미 열적 평행 상태에서 바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기름이 다 닳아서. 근데 우주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측정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시작이 있다라고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질서에서 무질서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전에 절대적 시작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 말이 아니라 일반적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이나 연력학 제2 법칙, 이거는 불변의 법칙에 의하면 우주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라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그걸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지금 계속 팽창하는데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점점 줄어들겠죠. 현재 우주가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점점 줄어들어서 우주가 처음 시작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는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듯이 우주도 만들어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예요. 열적 평행 상태라는데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태어났고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주는 만들어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그리고 따라서 우주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주는 시작이 있더라. 시작이 없다고 우길 수가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를 내야 되는데 지금 제시한 두 가지 증거보다 우세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하면 그 시작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냐 없었냐, caused, 어떤 원인이 있었냐, uncaused, 원인이 없냐라고 우리가 따져야 하는 거죠. 그럼 우주는 무엇이든지,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든지 존재하기를 시작한 것은 그 존재의 원인을 가집니다. 사람이 없다가 존재하기를 시작했단 말은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내 스스로가 나를 만들 수 없어요. 내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그 부모님은 어디서 왔냐? 부모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은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 처음부터 어떤 그런 부모님이 있어야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기를 시작한 것은 존재의 원인을 가집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자, 그러면 우주는 존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우주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주는 존재의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주가 우주 스스로를 만들어내고 어떤 존재가 있어요. 우주의 존재하기를 시작한 모든 것의 결과는 원인이 있어요. 모든 유한한 사건은 그 사건 자체를 제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여러분, 우주는 유한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커서 가지를 못하지만, 도달할 수 없지만, 시작이 있고 유한한 것은, 유한한 뻥 터져서 우주가 만들어진 이 사건은 그 사건을 제외한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강대상이 있어요. 이 강대상이 갑자기 스스로 뿅 하고 나타날 수 없듯이, 만든 누군가, 강대상이 아닌 누군가, 사람이나 어떤 존재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 점. 마찬가지로 우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 우주는 시작이 있는데, 시작이 있는 어떤 것은 반드시 다른 것에 의해서 시작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주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없고, 우주를 제외한 어떤 것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듯이 우주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작이 있다는 걸 알았고,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주 외에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저의 아규먼트, 주장은 뭐냐면, 우주의 시작을 일으킨 그 원인은 물질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존재, 생각할 수 있는 인격체여야만 한다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증거는 철학적 논증으로 가능하고, 하나는 과학적 학증에 의해서 그 타당성이 지지될 수 있습니다. 자, 철학적 논증을 보면, 먼저 여러분, 우주를 만드는 원인, 자, 여기 보세요. 이 강대상이 우주라고 생각하면, 우주를 만드는 이 원인이 어떤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라는 A라는 제 물질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라는 물질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에요? A라는 우주는, A는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B라는 어떤 물질이 만들었다. 그럼 B는 누가 만들었냐? C가 만들었고, C, D, E, F, G, H 만들어진 것은 사건이에요. 이 만들어진 다음 사건, B, C 사건, D 사건 계속해서 끝없이 각으로 가죠. 끝없이 각으로 가는 사건은 철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걸 리그레스라는데, 그것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우주에 시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있어야 현재 사건이, 과거 언제 시작 사건이 있어야 현재 사건이 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 what is time 할 때 time, 시간이란 짤깍 하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은 철학자들은 이렇게, 주로 대부분 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시간이란 어떤 사건의 앞섬과 뒤섬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건의 앞섬과 뒤섬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시간이다. 그러면 우주가 태어난 것도 어떤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인데 끝없이 과거로 가는 사건은 없어요. 어떤 사건이 미래로도 시간이 만일에 계속 가고 과거로도 계속 시간이 간다면 현대가 계속 앞뒤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가 온다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집에 계셨죠. 집에서 계시다가 차를 타고 청주 서문계로 오는 차를 타는 사건이 있었고, 집에 계신 사건, 차를 타는 사건, 강의를 듣는 사건, 이 사건은 시작이 있어야 연결되어서 오늘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 왔다라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태어난 사건이 있고,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주로 대체해보면 돌아가서 끝없이 과거로 가는, 만들어지는, 이 우주를 또 이 물질이 만들고, 이 물질이 만든 사건은 다음 물질이 만든 사건이 생기고, 끝없이 과거로 가면 현재가 오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이제 철학적으로 actual infinity, 실제적 무한대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쉽게 시간의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반드시 최초 사건이 있어야 현재 사건이 오듯이 우주가 지금 있는 것은 언젠가는 시작이 있어야 지금이 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철학적 논증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주의 최초의 원인이 물질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증거에서 벽에 부딪혀요. 왜 그럴까요? 우주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주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주는 뻥 하고 터졌을 때, 뻥 하고 우주가 터지기 전에 그 마지막 시작점이 있죠. 폭발할 때 그 시작점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뻥 하고 터지기 전에 뭐가 있었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시작에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가 갑자기 뻥 하고 이 거대한 우주가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주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줄어들겠죠? 또 줄어들겠죠? 뻥 하는 이 시작점도 사라지고 난 이면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나왔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다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면 존 베루하고 프랭크 티플러라는 그 철학자가 아니고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인류적 우주적 원리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특이점은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특이점에서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여 나왔다. 그 시작점 이전에는 문자적으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만약 우주가 그러한 특이점에서 기원하였다면 우리는 진실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가진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엄청나게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렉산더 빌링켄이라고 우주 과학자 중에 진짜 앞서고 촉망이 아니라 대학자예요. 이 학자가 하는 말이, 우주가 무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뻥 터져 나왔다는 것은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는 무일 뿐입니다. 공간도 없고 시간도 존재하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런데 우주가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측정 가능하지도 지금 실험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우주 시작점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폴 데이비스라고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우주는 시간도 공간도 없는 무로부터 창조되었으며 우주 창조 이전에는 아무 물질도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주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시작이 있었죠. 시작할 때 아무런 물질이 없었대요. 우리는 어떤 우주 이전에 A라는 물질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B라는 물질이라도 이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없는 데서 뭔가 이렇게 거대한 우주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목사님, 조그만 전자라도 있었지 않아요? 양성자라도 있었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질이 없었고, 시간이 있으냐? 시간도 없었고, 스페이스, 공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거대한 우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 마치고 저 어디 아무도 안 가본 정글에 가면 1,000만 원 준다면 아마 많은 사람이 저 따라갈 거예요. 우리 어디 가다가 이 물병이 탁 발견됐어. 아무도 안 가본 이 자리에 물병이 어디 있지? 누가 공중에서 떨어졌나? 누가 봤었나? 아무도 안 온대. 그럼 물병, 우연히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좀 더 가다 보니까 이 종이 여기 딱 보여요. 이 종은 이게 어떻게 여기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가다가 보니까 오르간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무도 들어온 길이 없었는데 이게 있지? 그러다가 만났습니다. 큰 저택을 만났어요. 저택을 만든 길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헬리콥터 타고 내려와서 이게 지었나? 어떻게 이게 있지? 그때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누가 여기 지었을까? 왜 여기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누가 지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저택보다 더 큰 게 이 청주시예요. 청주시보다 더 큰 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보다 더 큰 게 지구예요. 지구보다 더 큰 게 태양계고 이 은하계고 엄청난 이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뿅 하고 태어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계속 뭐가 나왔다면 지금도 뭐하고 뿅뿅 펑펑 하고 튀어나와야만 해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사실 논리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 이 우주는 뻥 하고 터질 때부터 뭐가 되냐면 파인 튜닝이라는데 미세 조정하고 미세하게 모든 상수 우주에 변치 않는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을 비롯해서 20가지의 우주의 상수들이 정확하게 조율되어 있다라네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스티븐 호킹이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서 201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한 핵력이나 전기력을 지배하는 법칙들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우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사라진다. 우리의 우주와 그곳의 법칙들은 우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존재하려면 그 설계를 변경할 여지는 거의 없을 듯 하다. 조금이라도 바뀌면 우리가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폴 데이비스는 중력이 그렇게 놀라운 정확도를 가진 알맞은 숫자인 것은 우주에 있어서 가장 신비한 일 중에 하나다. 전 우주의 중력이 일정하게 잘 파인 튜닝, 미세 조정하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0.24cm, 1인치만 크게 되거나 작게 만들면 우주에 우리처럼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빅뱅 때 어떻게 이 상수들이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었을까? 100억 분의 1만 더 작더라면 수백만 년 뒤에 붕괴되었을 거고 우주가 팽창 속도가 100억 분의 1만 더 커졌더라면 우주는 텅 빈 권이 되었을 것이라고 스티븐 호킹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비디오 한번 보겠습니다. From galaxies and stars down to atoms 소리 and 좀 subatomic 높여주시고. particles, the very structure of our universe is determined by these numbers. These are the fundamental constants and quantities of the universe. Scientists have come to the shocking realization that each of these numbers has been carefully dialed to an astonishingly precise value, a value that falls within an exceedingly narrow, life-permitting range. If any one of these numbers were altered by even a hair's breadth, no physical, interactive life of any kind could exist anywhere. There'd be no stars, no life, no planets, no chemistry. Consider gravity, for example. The force of gravity is determined by the gravitational constant. If this constant varied by just 1 in 10 to the 60th parts, none of us would exist. To understand how exceedingly narrow this life-permitting range is, imagine a dial divided into 10 to the 60th increments. To get a handle on how many tiny points on the dial this is, compare it to the number of cells in your body, or the number of seconds that have ticked by since time began. If the gravitational constant had been out of tune by just one of these infinitesimally small increments, the universe would either have expanded and thinned out so rapidly that no stars could form and life couldn't exist, or it would have collapsed back on itself with the same result: no stars, no planets, and no life. Or consider the expansion rate of the universe. This is driven by the cosmological constant. A change in its value by a mere 1 part in 10 to the 120th parts would cause the universe to expand too rapidly or too slowly. In either case, the universe would again be life-prohibiting. Or another example of fine-tuning. If the mass and energy of the early universe were not evenly distributed to an incomprehensible precision of 1 part in 10 to the 10 to the 123rd, the universe would be hostile to life of any kind. The fact is, our universe permits physical, interactive life only because these, and many other numbers, have been independently and exquisitely balanced on a razor's edge. Wherever physicists look, they see examples of fine-tuning. The remarkable fact is that the values of these numbers seem to have been very finely adjusted to make possible the development of life.
If anyone claims not to be surprised by the special features that the universe has, he's hiding his head in the sand. These special features are surprising and unlikely. What is the best explanation for this astounding phenomenon? It was designed that way. A common-sense interpretation of the facts suggests that a super-intellect monkeyed with physics, and that there are no blind forces worth speaking about in nature. The numbers one calculates from the facts seem to me so overwhelming as to put this conclusion almost beyond question. There is for me powerful evidence that there is something going on behind it all. It seems as though somebody has fine-tuned nature's numbers to make the universe. The impression of design is overwhelming. 네, 이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처음에 우주가 뻥 해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아주 정교하게 미세하게 모든 것이 잘 밸런스 있게 쫙 조정되어 있더라.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조정된 게 되지 않고서는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생물학적 복잡한 정보가 있고 인간의 의식, 물질에서 의식이 나왔다는 연결고리도 지금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도덕성도 이렇게 다른 동물이나 다른 물질에서는 없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이런 것들은 과연 뻥 할 때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나왔을까? 누군가가 이걸 심어놨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1초에 몇 미터나 움직일까요? 한 바퀴 이렇게 빙 돌잖아요. 찰칵하는 순간 447m를 갑니다. 447m. 그럼 지구가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합니다. 그러면 1초에 찰칵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할 때 얼마나 빨리 갈까요? 한 몇 미터나 갈까요? 29.8km로 갑니다. 30km 가까이 가죠. 총을 쏘면 총알이 1초에 1km로 날아가요. 그러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데 태양의 30배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초에 440km로 이렇게 돌면서 또 1초에 약 총알이 30배로 날아가는데도 어지러우세요? 안 어지럽죠. 이게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 우주가. 이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우주만 그런 게 아니라 세포, 오늘 생명 이야기 했는데요, 세포 공장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이걸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게 하나의 싱글 세포입니다. 세포에 들어가 보면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포로 들어가면 세포에는 핵이 있습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이걸 그려보면 세포에 들어가 보면 안으로 핵으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DNA가 보이죠. 예, 가운데로 들어가면 DNA가 이렇게 쭉 단백질로 구성된 DNA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DNA는 사람은 세포 분열을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에서 카피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걸 카피를 해서 RNA가 카피를 해야 이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죠. 예, 메신저 RNA가 이거 카피해서 이제 가져갑니다. 이 카피한 것을 가져가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열려라 참깨 하면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이게 열리게 되고 이렇게 밖으로 가져 나와서 이걸 아미노산을 만드는 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라마솜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시작되는데,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는 맨 위쪽, 이게
정보 코드예요. 잘 안 보이는데 저 위쪽 맨 위쪽이 이쪽이 정보 코드고요. 맨 아래쪽이 아미노산, 아미노 에센스. 위쪽 정보에 따라서 운반된 게 각기 다른 20개 아미노 에센스, 아미노산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최소한 150개 내지 수천 개가 모여져야 하나의 단백질이 형성되는 거예요. 최소한 150개나 그것도 순차적으로. 자, 이렇게 카피가 되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연결돼서 그냥 칩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만드는 이걸 정확한 순서대로 만드는 공장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쉐입의 아미노산인데 A, B, C, D, E, F, G가 정확하게 이렇게 150개 정도가 최소한, 그리고 수천 개, 천 몇백 개가 이렇게 3차원적으로 순서대로 정확하게 모아져야 하나의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이 단백질이 완성되면 몸에 단백질이 필요한 곳에 가져가는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가 와서 딱 잡아서 필요한 곳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 학자가 전에 책을 썼는데 이런 것 때문에 새 책을 바꾸고 새롭게 쓰게 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머신 공장이다. 이게 셀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자, 예, 됐습니다. 자, 전에는 다인 시대만 해도 여기 보면 세포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네. 자, 이 보면 여기에 먹물처럼 떨어뜨려 놨죠. 세포가 멋이 멀리 메로처럼 한 덩어리인 줄, 고기 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중에서 여기 이쪽 부분, 요쪽 윗부분 이 보시면 요 불이 왔다 갔다 하죠. 이쪽 부분을 확대하면 이 부분이 돼요. 밑에 거. 오른쪽에서 밑쪽, 아래쪽. 근데 이 중에서도 요쪽 부분만 확대하면 요 그다음 C 부분이 돼요. 요 두 번째 있는 왼쪽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이 부분이 되고, 여기도 요 네모 박스를 확대하면 그 밑에 게 돼요. 그 밑에서 박스를 확대하면 또 위에서 세 번째 이 그게 되고, 그 속에도 박스를 확대해 보면 아래쪽이 이게 돼요. 이걸 확대하면 맨 왼쪽에 있는 이게 되고, 맨 왼쪽 중에서도 가운데 부분에서 약간 위쪽 이 부분만 확대하면 이런데 이게 만델브로트 집합인데요. 마치 세포가 이렇게 쪼개면 쪼갤수록 복잡한 거예요. 서울시의 구조는 우리가 다 알지만 이 셀은 아직도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사람이 우주선을 만들어도 세포 하나는 만들 수 없거든요. 그 정도로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이런 세포는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여기 보면 싱글 세포. 여러분 이 세포 하나에서 딱 떼면, 이 세포 하나 딱 떼면 이 세포에 보면 여기서 시작합니다. 세포가 있으면 세포에 보면 이게 염색체예요. 염색체. 엄마에서 23개, 아빠의 23개, 46개 염색체가 나오는데, 이 염색체를 중에 하나만 떼면 2m의 DNA가 나와. 46개 중에 하나만 하면 2m의 DNA가 나오고, 2m의 DNA 중에 염기가 30억 개의 염기가 들어있고, 그리고 3만 개의 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 생명을 이루도록 정보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 머리에서 탁 떼서 DNA하고 제 발톱에서 뗀 DNA가 같아요, 틀려요? 잘 모르시는가 보다. 같죠? 저는 같아요, 어디에서 때리더라도. 근데 여러분 한 사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자와 난자가 결합돼서 애가 딱 착상되면 거기서도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게 커서 임무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커서 머리가 되고, 너는 발이 되고, 너는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위장이 되고, 쓸개가 되고, 간이 되고, 너는 히포가 되고, 뼈가 되고, 팔다리가 되고, 다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설계되어진 흔적이 몸에도 엄청나게 있는, 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무작정 지을 수 없어요. 설계도가 있어야 되듯이 몸에도 그런 임무와 설계도와 임무가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겠는가? 그게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 답은 어떤
지성적인 인포메이션 이라는 것을 모르스 보면에다 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하는 것도요, 그걸 보고 막 받아 적고 하는 것도 나중에 다 암호화돼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짐승은 그걸 구분 못해요. 사람은 그 사람만이 그런 걸 써요. 마찬가지로 이 DNA는 그 모르스 부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머리를 쓰는 어떤 존재가 우주 자체도 미세 조정시키고 생명체도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한 그 원인은 반드시 지성을 가진 인격체, 지성체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물질은 우주를 만든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주의 시작에는 아무런 물질도 없었기 때문이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었습니다. 물질 없고 시간 없고 공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원인은 우주는 아닌데, 우주를 만든 어떤 원인은 시간을 초월할 수 있고 물질을 초월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고 이 우주를 설계할 수 있는, 아주 복잡하게 설계하고 생명체도 그 정보를 딱 넣어서 임무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현재 우주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우리는, 과학자들은 지적 설계자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우주를 설명하고 생명체의 기원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의 기원, 도덕성의 기원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과학책입니다. 오리진이라는 책에서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우주는 항상 거기 있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대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신이 존재하기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신은 항상 존재했다라는 대답은 만족스러운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도널드 골드 스미스, 닐 타이슨이라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를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 훨씬 더 말이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아규멘트 결론으로 들어와서 우주는 시작점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죠? 우주는 빅뱅과 열역학체의 법칙으로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어떠한 원인을 가지고 있더라. 우주 자체를 제외한. 그리고 그 우주 자체를 제외한 이 우주는 정교한 미세조정과 이 생명의 정보체를 볼 때 어떤 지적인 설계자가 아니고서는 현재 우주를 설명하기가 너무나 힘들더라. 그러니까 그 원인은 인격적이고 지성적인 어떤 존재가 확실히 있는 것 아니냐. 물질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훨씬 더 믿을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주장,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다. 아니죠. 우주는 영원하다. 아니죠.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다. 아니죠. 그리고 생명체가 외계에서 왔다 하면 그 생명체도 탄소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탄소로 베이스로 한 그 단백질은 항상 아미노산과 이런 단백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럼 그 생명체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만들었냐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우주에서 뭔가 날아왔다 해서 뭐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주 자체도 없다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바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지적인 설계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영원하고 그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다. 뭔가가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존재가 있어야 이 우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들이라. 마치오 카쿠가 쓴 마음의 미래의 책에 보면 염력을 통해서 물건을 움직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물리학자잖아요. 물리학자가 말하는 거지. 지금 이게 불 생각만으로 켜져라 하면 켜지고 꺼져라 하면 꺼지는 그런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정신이 물질을 이렇게 껐다 켰다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거대한 정신, 거대한 마음,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 충분히 그의 지성적인 능력으로 이 우주를 지성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우리 1절 우리가 다 말씀했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는 한 23분의 교회를 안 다니시는 비기독교인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으로 지성인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와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많다, 풍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단지 어떤 힘이 있는 파워를 가진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의 특징은 사랑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어쩌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초대하셨을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어떤 생각을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여러분이 가까이 친척이 다니는 그 교회, 여러분 멀리 계시는 분들은 다 각자 가시고 이 근처에 계시더라도 자기 교회, 자기가 섬기는 자기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여러분 나가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 데 없는 분은 이쪽에 계시는 우리 교회 와도 좋습니다. 이 말도 조금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강사는 앞에 이재신 교수님이 5분 일찍 마치셨고 저는 4분 일찍 마쳤습니다. 이게 이제 한 20분, 25분만 우리가 토론의 시간, 질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무튼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